일부에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파트장 나와 계시는데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중국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제가 조금 최근에 이제 그 한 달 정도 못 나왔다가 네. 예, 그 사이에 좀 중국이 화두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시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리오프닝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워낙 원래 뭐 기관에서 많이 불러주시지만 네. 최근에 이제 좀 확인차 혹은 조금 여전히 의구심이나 예, 그래서 좀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실적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다고 하고 뭐 그 전부터 이제 기댈 곳은 중국뿐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 갑자기 리오프닝을 그냥 그 코로나 방역을 확 풀어버리는 바람에 시장에서 모든 이슈를 이끌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좀 크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어차피 오늘 제가 뒤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네. 오늘 결론은 네.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에 중국 차이나 플레이는 계속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중국의 이 차이나 컨슈머 관련된 것들, 소비재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 네. 테크 사이클이 중국이 완전히 저점이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된 그리고 먼저 수입하게 될 중국의 이제 테크 쪽 수요나 이런 걸 좀 국내에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그게 결론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번 1월달에 저희 이제 월간 전략 자료에 중국 쪽 그 전망치를 조금 상향 조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달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오프닝하고 부동산 시장 개입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당초에 이제 올해 봤던 저희 경로가 좀 애매한 역유자형, 그러니까 2분기가 성장률은 고점이고 하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과감하게 이제 지난 4분기하고 1분기는 경기가 한 번 더 이제 충격을 받고 대신 리오프닝이 저희 예상보다 한 6에서 9개월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올해는 중국의 경로가 뚜렷하게 V자 경기 경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뭐 자발적으로 리오프닝을 멈추거나 뭐 긴축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중국은 1분기를 저점으로 혹은 4분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을 바닥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차이나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1, 2월 달에 중국 직접 투자된 혹은 국내 중국 관련주가 뭐 일부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사실 조정기가 있을 때 계속 비중 확대를 하자는 게 이제 중국 관련된 저희 시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그 내수 관련된 소비라든지 내수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낙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좀 먼저 올라오는 쪽들은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소비, 네. 화장품, 뭐 네. 카지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개별 종목까지는 이렇게 잘 보기가 좀 어려워서 중국은 지금 어떤 흐름들 어디가 좀 올라오고 있는 뭐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라는 이런 것들 주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하고 분위기는 좀 어떤 섹터나 업종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시장을 이제 중화권 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본토 상해 심천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홍콩 증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본토라고 얘기하는 상해 심천은 네. 서비스업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 홍콩의 경우는 금융이나 플랫폼 기업이나 부동산 또 소비재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업이 좀 비중이 높아서 거의 네. 70%가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뭐 규제 핍박을 받았던 쪽도 홍콩에 좀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또 서비스업이 뭐 안 봐도 상상이 가시겠지만 제로 코로나 때문에 네. 서비스업이 좀 박살이 나고 제조업 대비 상당히 부진했죠. 그래서 그 홍콩 시장이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네. 11월 이후에 그 리오프닝이나 이 부동산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홍콩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과 서비스업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크고 그리고 중국이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올해 연간은 이런 거시정책 틀을 잡으면서 이런 컨셉입니다. 뭐 소비니 뭐 내수 부양이니 최우선 순위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을 그냥 냅두겠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의 컨셉은 그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공급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질 개선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이 방역까지 겹쳐지면서 아시는 플랫폼, 부동산, 뭐 내수 유통, 서비스업 이런 쪽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는 그 민영 기업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정책을 그냥 쓰지 않는 쪽이 더 네. 도움이 되니까 전체로 규제를 좀 푸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하고 플랫폼 기업 쪽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엔트그룹으로 대변되는 반독점법 관련해서 핀테크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실상 종집을 찍고 그 종지부 찍은 거로 봐야 되는 거 맞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엔트그룹, 텐센트, 뭐 알리바바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 주도주가 되고 과거와 같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1, 2년 동안 계속 갑론을박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은 워낙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 한 1년 정도짜리는 주도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조금 홍콩이 본토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해 심천이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홍콩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회복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 열렸다 하면 홍콩은 막 2%씩 3%씩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뛰는 것도 이해가 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뭐 질문하시기 전에 좀 네. 그림으로 몇 가지 그 1분기에 중국 쪽에서 꼭 보셔야 될 지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네네. 그 올해 연중으로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중장기 대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 정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시장에서 의외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테크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기관 매니저분들이 많이 보시는 지표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고 그래서 네. 중국의 뭐 통화량 사유융자 총액 같은 유동성 데이터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저희 중국 애널들도 다 예측이 틀리고 저처럼 낙관한 편인 그 애널들은 특히나 이제 많이 틀렸는데 작년에 실제로 유동성과 통화 정책은 중국이 돈을 많이 공급했는데 네. 실제로는 아무런 부양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지금 딱 보시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는 데이터는 1년째 늘어났지만 이례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중장기 대출이 같이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빠졌고 빠진 이유는 기업이든 가게든 대부분 정책을 듣기보다는 관망을 했고 장기적인 자금은 돌지 않은 게 규제라든지 방역 피해 때문에 또 혹은 모기지 대출이 급감을 하면서 단기 자금만 이렇게 금융권에 멜동다가 실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 현지 투자자들은 이 중장기 대출만 오래 따라가도 충분히 지수형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이 데이터가 이제 지난 10월 달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 해당 데이터를 코스피나 항생지수 뭐 혹은 상해 종합지수로 그려보면 그 해당 지수들의 밸류에이션을 선행하는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선행 지표인데 네. 앞단에서 중장기 대출이 상당히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저도 텔레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이 데이터 하나만 보면 국내 중국 관련주나 차이나 플레이나 혹은 항생지수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당장 내일부터도 저희 뭐 입국 제한 이슈도 있고 뭐 지금 비자 가지고 한중일 상국이 이제 신경전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국내 인바운드든 혹은 국내 중국 소비지든 간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1, 2월 동안 중국 지표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깜깜이 상황이라서 중국의 트래픽 지표나 이런 리오프닝 상황은 이제 좀 민감도가 떨어질 거고요. 앞으로 그럼 중국에서 무슨 지표를 봐야 될까 공백기일 텐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부동산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보시는 이 중장기 대출이 앞으로 꾸준히 늘려면 중국이 한 3년 동안 줄어든 가계 대출 같은 데이터가 결국에 느는 조건들은 중국의 주택 거래라든지 부동산 지표들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월 달에 중국의 그런 그 부동산 지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 같은 걸로 매주 뭐 거의 주택 거래 이런 거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이터가 결국에 앞으로의 가계 대출 수요를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 이런 지표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 있게 중국 관련주들을 변동성 국면에 사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워낙 지금 2달 거의 가까이 만에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자료로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이 중장기 대출 데이터만큼은 대략 올해 여름 정도까지 우상향이 예상되니까 이걸 좀 쫓아가시면서 중국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대변해 주네요. 그러니까 중장기 대출이라는 게 결국 신용 창조고 네. 그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인데 저게 안 따라오니까 돈이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에서 아무리 풀어도 저게 안 따르면 소용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이 그렇게 했어도 그 천장으로 작용했던 게 결국에는 방역하고 부동산 그렇죠, 침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사실 지금 절반 정도만 해결 방안이 나왔고 나머지 절반은 가계가 지금 변심을 해서 정부가 풀더라도 지금 여간해서 수요가 잘 안 사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앞단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수요는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앞단에 이제 리오프닝 자체가 워낙 지금 빨라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나 가게가 이제 알아서 떠먹여 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제 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징후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네.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뭐 몇 선 도시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1선이면 1선 아니면 3선이면 3선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다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일단 뭐 통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의심도 있으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저희가 신뢰도 높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팬데믹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5% 정도. 많이 받았네. 네, 25% 정도. 전국이. 전국이. 그러면 개별 3사선 지역은 원래도 과잉 재고가 10년째 많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반토막 난 데도 네네,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뭐 아예 고시 자체는 안 하고요. 네. 대도시가 유력하고 우리로 치면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임팩트가 크고 18개월 연속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네. 역대 최장 기록이기도 하고 뭐 저희가 중국이 불과 10월 11월에도 중국 현지에서 저희 지인들과 얘기하면 뭐 여기 부동산 망했다. 다주택자들 다 판다. 금리 아무리 낮춰도 상환하기 바쁘지 실제로 사지 않는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리오프닝이 됐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 뭔가 정책이 스며들었을 거라고 믿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25% 정도가 빠지면 사실 이미 상해, 심천, 광주 이런 도시들은 신규 매매가 발생을 하는데 나머지 2, 3선 도시 우리 치면 남경, 청도, 대련 네. 이런 급들 도시가 굉장히 이제 핫한 2선 도시들인데 이쪽이 살아나는지를 현지 매니저들도 지금 거의 매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가계 중장기 대출인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현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결국에는 국채 10년물 금리처럼 자금 수요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아쉽게도 못 가져왔지만 중국의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한 선행 지표다 보니까 매주 기준 추세 대비 어떤지를 좀 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이 분양시장이 박살나면서 주택 거래가 연간으로 마이너스 30% 급감했거든요. 네. 근데 이 주택 거래란 데이터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랑도 직결됩니다. 그렇죠. 아시는 대로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80%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숫자상으로만 뭐 중국이 투자한다고 해서 개상은 됐지만 실제로 뭐 시멘트 수요, 철강 수요 아무것도 안 잡혔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만약에 주택 거래가 상반기에 이제 중국이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1년 반 만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내 입장에서의 순서는 이미 죄송합니다. 그 소비재나 화장품 관련해서 시세가 좀 분출한 다음에 그 다음은 저는 반도체나 테크 쪽 중국의 수입 데이터를 1, 2월에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중국 시황이 중요한 화학과 철강도 2분기에 좀 주력으로 저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작년은 뭐 US 플레이, 차이나 플레이가 나눠지거나 차이나 플레이가 존재감이 아예 없었다면 올해 국내 입장에서는 중국이 1, 2월쯤에 우리나라 수입을 일부 이제 조금씩 재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중 수출주 품목들 중에서 네. 이제 화학 철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이 올해 좀 좋을 건데 중국이 좀 좋아지는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선행 지표를 중장기 대출로. 네. 뭐 일단은 부동산이 살아나야 중국이 전체적으로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질문 하나 드리면 금리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긴 했는데 5년물 한 번 정도 낮췄죠?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35bp 정도 낮췄고 네네네. 연말에 이제 그 5년물 금리, 모기지 금리 낮춘다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예상은 1, 2월 중에 그 LPR 금리라는 그 모기지 금리를 네. 마지막으로 인하를 한 번 더 할 한 것 번 더. 같고요. 한 번 더 한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저희 예상대로 V자 경로로 이제 내수가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상. 하반기에 네.
중국의 1%도 안 되는 현재 물가가 어쨌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더 뭐 확장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7월 달 정도의 통화정책 회의 정도가 중국도 변곡점이 될 텐데 네. 뭐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모기지금리 인하를 1, 2월 중에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중국이 좀 중요한 거는 돈도 많이 풀었고 금리도 좀 대충 인하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돈이 돌지 않은 신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통화 정책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아까 그 중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금리 정책은 올해는 이제 사실상 1분기를 끝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꽤 높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제 좀 네. 여쭤보면 지금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너무나 원화가 그냥 급격하게 원화 맞습니다. 강세로 가서 네. 네. 1,250원도 그냥 한 방에 깨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달러의 영향도 있겠지만 위안화의 영향도 굉장히 좀 큰 것 같거든요. 저는 최근의 흐름은 네. 위안화의 흐름 그렇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금리를 여쭤본 이유도 그런데 네. 지금 뭐 금리를 조금 뭐 방향을 바꾸면 위안화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지금 주식하는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가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 걸 바랄 텐데 네. 원화가 위안화와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전망도 조금 먼저 좀 네네네.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좀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스프레드하고 달러 위안 환율을 좀 그려놓은 건데요. 네. 일단 작년 하반기는 원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이고 일종의 디커플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는 마치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된 것처럼 기대했던 당대의 모멘텀이 차이나 런으로 벌어지면서 뭐 네. 외국인들의 시각도 나빠지기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작년에 중국의 문제는 10월 달까지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2.6까지 빠졌었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때 상당 기준으로 거의 4%에 육박을 했었잖아요. 네. 둘이 괴리가 역전이 140bp까지 벌어지면서 사실은 뭐 자본 유출도 일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위안화 환율이 상당한 약세압력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내내 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나 방역 문제나 이렇게 봉쇄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오해들이 조금씩 풀리면 사실 중국 위안화와 달러의 상대적인 환율은 이렇게까지 위안화가 약세일 이유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었었고 네. 그거는 양국의 그 인플레이션과 어떤 자산 가격의 근거에서 좀 그렇게 본 거였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12월부터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 임팩트가 생각보다 세지면서 원화와 위안화가 이제 다시 리커플링이 되고 네.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위안화가 최근에 그 강세 흐름으로 가는 게 원화를 상당히 좀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기 경로 예측이 1분기를 바닥으로 혹은 시장 외국인은 오히려 4분기가 중국이 바닥이었다는 시각이 더 확정적으로 바뀐다면 앞으로 원화를 좀 더 강세 쪽으로 혹은 좀 오버슈팅에 가까울 정도로 더 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저희 하우스 하나증권 리서치 뭐 공식 이코노미스트 의견과는 좀 다르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1,200원도 쉽사리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그만큼 위안화가 지금 6.82원 정도 되는데 네. 중국 인민은행도 사실은 강세를 좀 유도하는 플레이를 최근에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알파 요인이었었던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알파 쪽이었던 중국 변수가 네. 저는 상대적으로 원화나 위안을 이제 같이 롱롱 숏숏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 오버슈팅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안화의 강세 이게 사실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그렇죠. 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좀 해볼까요? 지금 중요한 건 뭐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부동산과 소비인데 네네네. 이제 리오프닝 한다라고 해서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요 주변 최근 들어서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말에 리조트 스키장을 갔다 왔는데 스키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좀 보입니다. 보이죠? 네, 꽤 대만 많이. 분들 보신 거 아니세요?
시장에는 다 동남아 대부분 대만인데 대만이죠. 그건 비자를 제가 안 내줘요. 중국말을 썼었어요. 아, 네, 대만이니까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네. 관심이 가시다 보니까 네. 중국어가 들어오신 게 아닌가. 원래 네. 존재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유학생들이나 일부 이제 체류자들은 있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조금 이제 점점 네. 많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네. 아직은 못 오고 있다. 알게도 뭐 네, 뉴스 비자가 안 나오니까. 뉴스에 보면 뭐 어느 약국에 가서 300만 원씩 약을 싹쓸이했다 아니 이런 지금 얘기도 입국하는 나오고.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나오니까. 인천공항에서 제가 뭐 이 얘기를 자세히 못 드리지만 네. 뭐 저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파니까 이제 저야 중국의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언론이 이제 그렇게 뭐 중국의 우호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저희가 중국이 갑자기 이제 저희는 마스크 벗으려고 그러는데 네. 또 쏟아져 올 거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네. 경계감도 있고 정부도 좀 여러 가지 그러겠죠. 조심을 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단기 비자가 안 나오니까 패키지도 그러니까 그쪽도 사실은 2달 정도 걸려야 사증 업무나 여건이 제대로 될 거고 네. 단체 여행도 지금은 아마 홍콩 마카오 다음으로 이제 태국이나 국내에 이제 저희가 열었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오는데 이제 보도 내용은 100명이 왔는데 그쪽에서 양성률이 높다라는 쪽에 이제 양성률에 네네네네.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계심이 당위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아직 못 오고 있는 거군요. 네, 못 옵니다. 단체 한국으로? 여행객도 못 오죠. 네? 단체 여행객도 못 오고 아. 복잡한데. 단체 여행객도 지금 중국은 파견을 별로 못 하고요. 중국도 지금 그런 업무는 이제 재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쪽의 집단 감염이 뭐 지금 아무리 뭐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1월달 정점이라고 그러지만 네. 대도시 정도도 사실은 뭐 여권 업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비자인 국가가 거의 중국은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아웃바운드도 사실 물리적으로 한 2달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리오프닝 뭐 면세, 카지노 이거 오르는 건 너무 설레발치는 아니, 그거 아닙니까? 설레발이라기보다는 이제 2분기 선반영이니까? 만약에 반영대로 선반영이니까. 사증 업무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한 2달 정도 막은 다음에 네. 이제 그쪽 집단감을 지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풀릴 경우를 감안을 하면 그쪽에 청명절 있는 4월달 네. 혹은 노동절 연휴 있는 5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올 수 있죠. 네. 면세 쪽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뭐 2분기냐 혹은 뭐 4분기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2분기에 좀 반영을 해서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은 이제 뭐 출국자나 이런 것들이 팬데믹 때 기존 추세 대비 90%가 급감했었으니까 네.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중국 내부의 소비. 네. 코로나로 이제 꽉 묶어놨기 때문에 몇 네. 개월째 지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네, 기록을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뭐 뉴스 들어보면 코로나 무서워서 밖에 안 나온다. 뭐 지하철 뭐 네. 운행 지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앞단에서 트래픽 지표 이런 거는 뭐 지난 연말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까지 갔다가 네. 대도시 기준으로는 이미 신정 연휴 지나면서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뭐 대도시는 저희가 추정컨대는 이미 집단 감염 상당 부분 피크이거나 지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심은 중국 쪽에 이제 소비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 거냐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중국이 만약에 2019년 이전에 5년 정도의 그런 그 소비 성장을 계속 유지를 했다면 네.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기존 추세에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괴리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국 소매 판매는 대략 기존 추세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덜 쓰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많이 덜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품목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1위가 제일 덜 쓴 게 스마트폰입니다. 통신기기. 네.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타격을 줬고 반도체라니까요. 네. 무조건. 이제 저희가 1분기에 제가 테크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요 소비 업사이드 뒤에 소비 얘기 다음에 이제 테크 재고 조정 받은 걸 보시면 네. 역시 재고 조정이 제일 큰 것도 통신 전자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입장에서 스토리가 잘 써지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이 수입을 작년에 정말 살벌하게 안 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만, 일본, 독일 다 중국의 이런 기계류나 테크류 쪽 수출도 노출도 높은 기업들은 그 국가들은 이제 타격이 컸는데 아무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소비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추세 대비 이제 사실상 이제 덜 소비한 상황이고 덜 소비했으니까 뭐 리오프닝 했다고 당장 무조건 뭐 소비하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 근거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올해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2분기부터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초과 저축한 액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기존 예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한 액수가 이제 전체 그 예금 중에 한 10%가 넘을 정도로 초과 저축액이 GDP 대비 한 6, 7% 정도 됩니다. 이건 추정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의심들이 있으신 건 당연히 많이 저축했다고 해서 뭔가 계기가 있어 이 돈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중국 쪽의 초과 저축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잘 사는 가정일수록 더 많이 저축했다. 두 번째는 상해나 이런 주변 도시를 보면은 상해처럼 심각하게 락다운을 한번 경험한 지역은 초과 저축을 정말 많이 했고 바로 옆 동네라도 락다운을 심하게 겪지 않으면 실제로 저축률이 낮았다. 즉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자들의 소비, 고가 소비, 럭셔리 소비, 해외 가서 좀 씀씀이가 큰 소비는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조정과 함께 부자들의 저축도 전 늘었다고 보니까 올해 이제 저희 예상대로 1분기 정도를 저희는 이제 2년 만에 중국 부동산 가격 바닥을 보는데, 그쪽에 이제 먼저 부동산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가 소비 말고 좀 중저가 소비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리오프닝이 관련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거의 3년 만에 거의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강도의 봉쇄를 네. 최소 1년 반 이상 했기 때문에 일단 보복 소비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는데, 두 번째 근거는 제가 미국에서 사례를 좀 비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의 서비스업 고용하고 제조업 고용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중국의 전체 고용이 100이라면 서비스업 고용이 대략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에 홍콩이 반등한 이유, 그리고 몇 년 동안 빠진 이유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비스업이 좋았을 리 없고 서비스업 고용이 상당히 많은 감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리오프닝을 하게 된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후부터 구인을 하려고 해도 구인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임금이 꼭 오르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역대급 부동산 침체와 부동산 중개업 또 플랫폼 역대급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뭐 콜센터 배달하시는 분들 혹은 농민공의 자재들이 호적 없이 대도시에 와서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쪽일 텐데, 안 봐도 굉장히 나빴을 것 같고요. 다 집에 돌아갔겠죠. 네, 근데 2분기에 이제 귀신같이 리오프닝해서 이제 당장 사람을 찾아야 되면은 이분들이 귀신같이 다 분산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뭐 고용이 장기적으로 확 이제 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2분기, 3분기에 병목이 일어날 걸로 보고요. 미국의 경험상 미국이랑 소비재 똑같죠. 쪽이 주머니가 갑자기 이제 늘게 되면, 이제 제가 자꾸 통신기기로 모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지금 3년 교체 사이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제 질르려고 했던 소비재에 대해서 뭐 화장품이 됐건 좀 만만한 상품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네네. 올해 2분기에 중국이 여전히 시장은 저는 소비를 과소평가하고 싶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네. 차이나 컨슈머 꼭 사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쪽이 올해 소비 방향성이 2Q부터 4Q까지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축률 초과 저축하고 서비스업 고용의 타이트함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연결해서 이제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그 전에 네네.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또 드려보면, 지금 화두가 그거거든요. 중국 때문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네네네. 아까 이야기하신 게 약간 이제 미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서비스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나고 서비스 고용에서 서비스업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제품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면 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근데 질문들이 중국의 있거든요. 경우는 그 수요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수요 쪽보다는 공급단에서 네. 재고를 확충하다 보면 공급단의 물가가 혹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네네. 거예요. 일단은 중국 내수 관련된 공산품이라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을 아직도 하는 중인데, 여전히 근원 물가라든지 네. 비식품 물가 같은 걸 보면은 0%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네. 중국의 이제 제 주장대로 소비가 V자로 올라오면 3분기 정도부터는 당연히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을 조금씩 터치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인민은행이 좀 불편해지는 근원 물가로 갈 수는 있는데요. 참고로 12월 달에 말씀드리면 중국 근원 물가가 0.6%, 0.7%밖에 안 되고, 사실은 원래 상당 평균적으로 얼마? 과거에 이제 평균 1.5%가 넘으면 긴축에 들어가거나 2%에 가면 금리 인상을 고려를 했었는데, 과거 평균 레벨은 1% 조금 위에 있었고, 코어로? 네네, 코어로 볼 때. 그래서 근원 물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반기까지는 지하실에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신경 쓸 공산품도 필요 없다. 네, 네.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네. 이제 3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민은행 콜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발 인플레를 얘기할 만큼은 그 정도로. 아직은 재고 조정 중이고요. 재고 조정을 이제 연결해서 제가 딱 보여드리면 체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의 산업별 제조업 쪽에서 품목별 재고 조정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중국 쪽이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이면서 작년 5, 6월부터 이제 품목별로 상당히 재고 조정을 세게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 6개월 정도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입은 테크나 일반 기계, 뭐 화학 수입 이런 것들은 거의 마이너스 15% 이상 급감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이 좋았을 리가 없는 거고 그 중국 쪽에 이런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제일 먼저 재고 조정한 뭐 반도체나 원재료가 먼저 제가 수입을 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린 거지 아직까지는 재고 조정이 상반기 중에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발 뭐 인플레, 네. 중국발 뭐 어떤 유가나 커머디티 상승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2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중국 지표가 V자일 때 확인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은 상반기의 경우는 약간 이제 오바해서 얘기하면은 좀 성장률은 바다에서 올라올 건데 물가는 낮은 골디락스 같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을 조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네네네. 아까 제가 중국이 한 20-30% 정도 기존 추세 대비 과소 소비하고 있고 업사이드가 있는데 가장 앞단에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작년에 이제 재고 조정을 많이 한 순으로 역순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금속, 통신전자, 일반기기, 화학 이런 것들이 재고 증가율 측면에서 상당한 재고 조정을 했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관에 가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게 절대 재고 레벨이 높은 거 아니냐. 네. 증가율은 뭐 잠깐 둔화됐을 수 있는데 절대 재고 레벨로 보더라도 그 다음 페이지 저희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백분율로 봤을 때 중국의 제조 산업별로 백분율로 봤을 때 의미 있게 좀 재고 레벨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온 편인 쪽이 통신전자나 일반 기계, 뭐 전기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포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중국 쪽에 재고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앞단에서 재고 조정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반도체나 테크 쪽 수입이 1, 2월부터 바닥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고 2분기에 스마트폰이나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1분기 저점 정도 확인하면 다 깡통인 아파트에 이제 헝다 같은 애들이 다 중단시켰던 그 공사들이 네. 강제 재개되고. 신용공예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자료에 있습니다만 신용공예 이런 것들이 워낙 11월부터 세게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장재 그다음에 안에 뭐 가전 네. 빌트인 되는 것들 뭐 하다못해 도배도 해야 되고요. 네. 안에 그런 것들이 재개가 되면 사실은 화학이나 그 중국의 이제 가전 주식들도 상당히 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 쪽에서 11월부터 중국의 가전 관련주들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또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리바운드 시작을 했고 네. 네.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이제 컨슈머 관련된 소비자 가전 그리고 중국 쪽 테크 수요에 대해서 수입이 이제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지표가 다 팬데믹 이후 저점인데 그 중에서 좀 컨슈머 쪽하고 테크 쪽 수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한테도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희도 이제 가전이나 반도체나 지금 거의 고사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에서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조금 네. 다른 이야기인데 네. 저거 그 업종별 재고 자산 비율 저기서 주류는 왜 저 100%인가? 저게 주류는 이제 여기 보면 뭐 마오타이 같은 거 들어갈 거고 맥주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는 특별히 술을 좋아하는 아니, 모양이지. 이게 개인적으로 재고가 네, 전체적으로 여기가 약간 오버캡하라고 보실 수도 있는 아. 거고 여기가 회전이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 재고는 매출하고 봐야 되고 네네. 출하고 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게 나선형 그래프 같은 걸 많이 그리는데 출하가 뭐 빠르니까 네네네. 아, 근데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그런 네네. 상황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이 작년에 뭐 출하 데이터 안 보여드려도 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냥 쉽게 보기 편하시게 플로우 개념하고 스탁 개념으로 이렇게 증가율하고 재고 자산 비율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뭐 태클 몰아가려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나 대만이 작년에 체감적으로 진짜 중국이 망한 걸로 보일 정도로 네. 그 주력 품목들이 특히나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6월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유심히 보면 이제 타이밍적으로 오히려 1분기는 오히려 소비재보다 네.
당장 이제 원재료를 드리는 이런 반도체나 저희 화학은 이제 앞으로 오버캐파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부동산 건설 수요가 기대되고 또 저희 철강의 경우는 그쪽 시황이 중요하고 네. BDI나 철광석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근 그 철광석 가격 반등은 저는 조금 너무 앞선다고 보고 2분기에 인프라가 작년 대비 이제 굉장히 집행이 좀 빨라지면 중국 쪽에 이제 시황이 움직이는 화학 철강도 한 3월 이후 전인대 이후부터 조금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국내 입장에서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난 철강 쪽이 그 철강이든지 화학이든지 주로 철강이 더 심할 텐데 여기 먼저 간다는 거죠. 먼저요. 네, 왜냐하면 중간 도매상 애들이 그동안 철강 팔릴 리도 없고 값도 안 떨어지니까 창고를 다 비워놨었는데 이제 철강 이제 수요 생길 거니까 네. 중간 도매상들이 먼저 땡기는 바람에 재고를 땡기면서 이게 먼저 간다. 뭐 그런 얘기는 누가 하시더라고요. 아, 뭐 그렇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그게 중간재들이- 철강이 너무 빠른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정말 작년에 좀 딘 게 있어서 네. 작년에 사실 2분기 저희 기관 가거나 고객들에게 사실 뭐 거짓말처럼 양치기 소녀. 예, 양치기 소녀처럼 네. 계속 뭐 쟤는 좋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건 지표는 제일 많이 뜯어보거든요. 네. 그렇죠. 오히려 뜯어볼 때마다 더 좌절했던 게 작년 EQ하고 아이, 상투 작년에 상황이긴 전부 해요.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사실은 뭐 지방 투수체를 찍어서 뭐 엄청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표보다는 괴리가 컸죠. 그래서 컸죠. 저도 이제 조심성은 뭐냐면 올해 중국이 분명히 인프라 투자가 좋을 텐데 올해도. 근데 탄력적인 거는 아무래도 소매 판매나 서비스가 크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겠죠. 당연히 순서상 자본재, 산업재, 소재 같은 게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소비가 맞는데 네. 일단 소비가 너무 과소 아, 소비가 돼 소비가 먼저 있으니까 튈수 있다? 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3월, 4월에 진짜로 이번엔 양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실제로 착공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의 모든 지방 관료들은 10월달 당대회 앞두고 인사 앞두고 사실은 방역에 철저하게 올인을 했다면 네. 원래 항상 중국 5년 주기의 이 정치 사이클에서 집권 2년 차의 지방 정부는 오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좀 히팅하기가 쉽죠. 과열되기가. 과열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마음 놓고 돈만 주면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3, 4월 달에 그 좀 앞당겨서 하는 투자들. 근데 이제 그 투자가 작년처럼 태양광 풍력일 수도 있고 또 올해 이제 하드 인프라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하드 인프라 쪽, 전통 인프라가 좀 더 유력하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중국 굴삭기 관련해서 좀 썼는데 네. 굴삭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좋지만 중국 굴삭기 사이클도 거의 지금 2년 반 정도의 저점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선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 저점이니까요. 그렇죠. 다 팬데믹 위에 저점이고 쟤는 역대 최저점이고 네. 소비 심리는 뭐 10년 내 최저고 다 최저죠. 근데 이제 더 탄력적인 걸 찾자면 연간 오른 소비 재고 컨슈머고 그 다음에 중국 컨슈머가 당연히 더 좋을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좀 일부 떡고물이 있는 거고 지금 테크 쪽은 우리가 주도하는 쪽이고 중국이 워낙 재고 조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테크 쪽의 중국 쪽의 소식은 굉장히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네, 그런 의견으로 1, 2월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반도체 뭐 이런 쪽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재고가 많으냐 안 많으냐 또는 네. 뭐 이제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재고가 많으냐 안 많으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세트 업체가 재고가 없대. 그러니까 샤오미 세트 업체. 핸드폰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중국은 반도체를 안 만들잖아요. 아니. 네. 샤오미가 핸드폰을 네. 만들어 팔잖아요. 네, 네. 만들어 놓은 게 팔렸어. 네. 그럼 샤오미 재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수요가 그러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여기 반도체 재고가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반도체 재고도 줄였는데 앞단에 세트 업체가 앞단에 세트 자체의 재고를 너무 줄여놔서 네. 이거를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요가 일단 확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철강화학처럼 이제 중간상들에 땡기는 것들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세트 업체들이 네. 물론 이제 제가 IT는 아니고 바텀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른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거의 1년째 중국 재고 데이터를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충분한 재고 조정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테크와 뭐 또 일반 기계 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쪽. 네, 그래서 거의 뭐 중단된 것들이 정상화되는 그 폭과 탄력만 하더라도 상반기는 충분히 중국이 모멘텀이 좀 생기는 섹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시작은 소비,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세트, 그 다음에 화학 철강 같은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시클리컬 네, 이런 투자 쪽이 관련 이제 네. 따라올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도 한번 좀 한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건 확산이 끝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된 건가요? 뭐 대도시 뭐 뉴스 보니까 대도시 이런 데는 뭐 90% 감염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발표를 안 하니까 참 아쉬운데 네. 예, 저희가 보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제 18대 도시 지하철, 네. 그다음에 100대 도시의 러시아어 시기의 그 도로 혼잡 수준, 네. 그리고 바이도 검색 이런 거 세 가지 보고 있는데 네. 통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한 60% 정도 영향 주는 1, 2선 도시 기준으로는 네. 이미 1월 뭐 2, 3주차 정도면 대부분 1차 정점을 다 지날 것 같습니다. 베이징시하고 션전시하고 이런 데선 정부 오피셜로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해당 도시들은 70, 80% 가까이까지 추정이 되고 일단 제가 뭐 다양한 카톡방이나 지인들 방에서 네. 일단 뭐 안 걸린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신정 연휴 전부터 이미 없어요. 안 걸린 사람이 어. 없고요. 중국 현지는. 그래서 뭐 체감적으로 그렇고 대도시가 이제 이번 춘절 연휴에 이쪽 그 중부 도시나 네. 뭐 일부 농촌 지방으로 퍼지겠죠. 근데 이쪽은 어차피 2차, 3차 파동을 주더라도 그 대도시의 1차 파동만큼의 고점은 아닐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번 전체 1차 집단 감염의 중국 쪽의 경제 영향이나 실물 영향은 1월이 일단 집단 감염 피크가 아닌가라고 지표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빨라도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네.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90%가 감염됐다라는 게 저희도 이게 진행을 해봤잖아요. 몇 달 진행이 걸렸었는데. 몇 달은 걸렸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근데 사실은 그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2월, 3월, 4월에 걸리는 엄청 속도가. 빨랐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해, 심천,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들은 네. 홍콩에 작년 3월, 4월에 걸린 게 속도를 보면은 한국에 준했거든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 밀도를 보셔야 되고 아. 중국이 동부연안 쪽이나 중부는 사실 밀도가 음. 뭐 미국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저희 한국에 좀 더 가까운 대한민국에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저도 뭐 1년 사이에 이제 우리가 델타에서 이쪽 오미크론 넘어올 때보다 오미크론 1년이 됐으니 그 변이가 훨씬 더 전파력이 좀 세지 빠르다. 않나. 실제 아. 체감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에 다 걸리신 분이 있는데 체감적으로는 네. 그쪽 전파력이 세다는 얘기는 하세요. 뭐 저희가 뭐 과학적 근거는 없고. 근데 아무튼 그만큼 어마어마한 속도였던 게 지표에 보이니까요. 지하철이 지난 성탄절 때 네. 크리스마스 때 마이너스 70% 나왔거든요. 전년비. 없었다는 소리죠. 네. 다 알아서 집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상처에 남기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은 뭐 어차피 지표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통계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처음에 왜 쟤들은 제로 코로나 안 하냐 이랬을 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의료 시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 네. 뭐 근데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왜냐하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제로 코로나 하다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좀 되거든요. 뭐 지금 11월 이후에 그 이 정도의 과감한 리오프닝은 저희도 못 맞춘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 저도 10년을 체류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중국이 1인자 체제로 바뀌고 제가 최근에 볼 땐 사실 집단지도부 무너지면서 네. 1인자 체제가 된 게 요새는 득이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과거 7인 9인 상무위원 시절의 집단지도부 때는 욕을 먹어도 이제 분산이 됐다면 지금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소위 말해 대통령한테 여론이 민감한 것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민간의 승리거든요. 여론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 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경험상 선전이나 프로파간다 이렇게 바뀌면 절대 백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네.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묻힌 것 중에 1월 5일쯤에 중국 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춘절 연휴 때 하도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의심들이 많고 이제 걱정들 하시고 변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의 쇼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쪽 질본 같은 데서 변이하고 그 중요한 기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제 조금 추적 관찰을 해서 병원성이 심각해지는지나 변이가 조금 나빠지는지를 확실히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네. 1, 2선은 그렇게 그냥 때우고 가는데 네. 3, 4선은 특히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도 이쪽이 많이 심각하면 네. 이쪽은 본인들이 변이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을 할 수도 있죠. 약간 네,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1, 2선은 전혀 뭐 이제 돌아갈 이유도 없고 이미 선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 이제 면허 다 생긴 것 같은데. 이미 그냥 이렇게 덮고 가는 건데 네. 3, 4선의 경우는 좀 복선을 깔았습니다. 이제 국내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걱정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는 제가 춘절 이후에 3월, 4월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어제 중국의 질본 같은 담당자가 마지막 한 얘기가 그 2차, 3차는 4월, 5월쯤에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했거든요. 중국 현지 전문가는. 네. 그래서 일단 1차 피크는 춘절 전후로 예상들을 했고 4월 정도에 2차를 예상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희는 뭐 일단 금융시장 입장에서 충격은 아예 백도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도 한번 확산이 됐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확산이 되고 뭐 몇 차례 있었어도 다시 뒤로 가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 충격이 완화되니까. 일단 가격이 변수긴 한데 일단 팍스로비드도 지금 생산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팍스로비드 관련주들 그 위탁 생산하는 쪽은 아직 주가는 급등했는데 네. 협상이 뭐 잘 안 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좀 관건일 것 같고 의료보험 수가나 이런 인하에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치료제라든지 지금 mRNA 기대는 지금 무산이 되고 있으니 네. 최소한 2차, 3차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결국에 팍스로비드나 치료제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를 좀 주는 뉴스들도 좀 2월, 3월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곧 발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코로나도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여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2020년 이후로 계속 좀 우하향했었잖아요. 2023년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체 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그 5.6% 정도 올해 성장한다 보고 있고요. 연간. 네, 연간. 네. 되게 좀 저는 분기로는 조금 어느 높은 정도? 편이고요. 공격적인 네네. 네. 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1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추정치를 좀 바꿨는데 올해 이제 1분기가 한 2.5% 정도 성장이고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 2분기부터 6.7, 3분기 5.8, 4분기가 7점입니다. 되게 공격적이죠. 그럼 우리 근데 코로나 때 봤던 19%는 못 보나?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상하이 락다운처럼 마이너스 막 10% 성장이 나와야 갔다가 되는데 이제 반대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작년 4분기 성장률이 3.0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네. 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전기 대비 연율이죠? 저희는 그냥 YY입니다. YOY로 전년 전년 동기. 동기비? 네, 중국이 그 계절 조정 QOQ 값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성장률이 뭐 100% 주가랑 같이 가는 건 아닌데 네. 기업 이익도 이렇게 유사한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난 4분기하고 1분기 성장 전망치를 많이 낮추고 골이 더 깊게 패인 만큼 좀 더 반등폭이 각도가 클 걸로 생각하고 2분기는 6.7이 더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기억해 보시면 작년 4월이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1% 성장 0.9가 나왔죠. 네. 베이스가 낮긴 합니다. 기저효과가 있고요. 대신 4분기를 저는 되게 높였는데 실제로 이번 이제 곧 나올 다음 주에 나올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이제 나쁠 걸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물론 소비 서비스업도 생각보다 올해 추정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6% 7% 이렇게 나오면 이게 중국 지금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넘어가고 있는 5.5에서 6%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보는 보고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인민은행 심기가 나빠지는 시점이 올 하반기 들어가면 심기 3분기부터죠. 나빠지겠네. 3분기가 나빠질 수 있고 중요한 지표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미국 CPI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의 낙폭을 보시면 되고 거꾸로 중국은 이게 디플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재고 조정에서 네네네. 하반기는 중국도 근원 CPI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네.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인민은행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 동기비로 보면 전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레벨로 보면 뭐 네. 인민은행이 뭐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럴 정도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회의가 물론 뭐 저희 연준 회의나 이런 것처럼 중요도 있게 국내에서 안 보시지만 사실 중국 시장이 항상 변곡점을 주는 게 정치국 회의예요. 서열 랭킹 25위 25분이 하는 회의인데 네. 경제 주제로 하는 게 연간 한 3-4번 되는데 4월 말 그리고 7월 말
10월 혹은 11월에 있습니다. 항상 4월 말은 변곡점이었고 4월 말이 아니면 7월 말 회의에서 항상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7월 말 정치국 회의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계속 드리겠지만 7월 말 그 정치국 회의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이 안정 단계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일부 재정이나 통화에 대해서 좀 힘을 빼거나 네. 이런 이제 이슈가 중국 시장에 있을 수 있어서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큰 회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 전망치는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좀 바꾸고 네. 이제 또 다행히 모건스테인이나 뭐 골드만삭스 지금 상향 조정을 외사들은 아, 우리 또 회사들은 파트너님 거 뭐- 보고 네, 아, 골드만삭스가 네, 굉장히 아니지만 다행히도 그 외사들이 좀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조금 4분기, 1분기를 많이 낮추면서 아마 하반기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세계은행에서 미국 성장률도 굉장히 크게 낮추고 전 세계 성장률도 굉장히 크게 낮췄는데 중국 4분기 7%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막 사고 싶네요, 주식을. 워낙 뭐 진폭이 커가지고. 네. 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내는 성장률 믿지 마세요. 뭐 IMF 저는 도 어디도 믿지 안 말고. 믿습니다. JP모건도 안 믿고요. 믿지 마세요. 안 믿긴 경제 하는데. 성장률 전망은 네. 그건 전망이 아니라 아. 그냥 중계 방송이야. 알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거. 네, 이게 지난 한 해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올해는 굉장히 좀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중국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